오늘 도착한 사연은 부산의 한 작은 가게에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읽는 내내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다가 마지막 반전에서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되더라고요.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낸 주인공. 은퇴 후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줬는데 돌아온 건 뜻밖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할머니의 오래된 레시피 노트가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반전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할머니의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먹은 할머니입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40년 넘게 영순이네 돼지국밥을 운영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고아 육수를 내고 밤 10시까지 손님 맞으며 살았습니다. 쉬는 날이라곤 명절 이틀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자식들 밥 해먹이느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죠. 한 달 전 저는 제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키운 새 자식들 손에요.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는데 큰 며느리가 차갑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빨리 나가세요. 새 주인이 3시에 온대요. 그 집, 제가 국밥 말아서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남편 장례 치르고 새 자식 대학 보내고 손주들 돌잔치까지 다 치른 집이에요. 벽마다 추억이 서려 있고 마루 구석구석에 제 땀방울이 배어 있는 집이죠. 근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됐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자식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요.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조금, 그리고 40년 동안 써온 레시피 노트 한 권이 전부였죠. 평생 모은 재산이 캐리어 하나로 줄어든 겁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너덜너덜한 노트 한 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이 기막힌 사연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그때 제 나이 34이었습니다. 남편 상호 씨와 결혼한 지 10년 차였고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죠. 맏아들 재호가 초등학교 4학년, 둘째 딸 제이가 2학년, 막내 재민이가 유치원생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는데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굶지는 않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의 봄,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절친한 친구 만수라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상호야, 나 이번에 큰 거 하나 하려고. 근데 은행에서 담보가 부족하대. 네가 보증만 서주면 되는데 부탁 좀 하자.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여보, 보증은 서는 게 아니래요. 만수 씨가 친구라도 돈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알아. 근데 만수가 20년직이야. 걔가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리고 걔 사업 아이템 괜찮아. 분명히 될 거야. 남편은 끝내 보증을 섰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몇 억은 될 금액이죠. 그로부터 6개월 뒤 만수라는 사람이 돈을 들고 야반도주해버렸습니다. 사업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작정으로 접근한 거였죠.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보증을 선 남편에게 빚을 갚으라는 거였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만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바보야, 바보. 네 말 들을걸. 영순아, 미안해. 내가 집안 망쳤어.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뇌출혈입니다. 스트레스와 과음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수술은 했는데 후유증이 심각할 겁니다. 남편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쓸 수 없게 됐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이 쓰러지고 5천만 원 빚더미가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철물점은 남편 없이는 운영이 안 돼서 정리했고 그 돈으로는 빚이자 갚기도 빠듯했어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아이들 셋은 밥 달라, 학용품 사달라 아우성이고 친정에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일로 근근히 사시는 형편이었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어서 뭐하나. 내가 벌어야지. 그때 문득 친정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돼지국밥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시골 장날이면 어머니가 커다란 솥에 돼지뼈를 푹 고아 국밥을 말아주셨어요.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지면 이웃들이 빈 그릇 들고 줄을 서곤 했죠. 영순아, 이 국밥 비법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다. 나중에 니한테 다 알려줄게. 어머니는 육수 내는 법, 고기 삶는 시간, 양념장 비율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노트에 꼼꼼히 적어뒀죠. 언젠가 써먹을 날이 있겠지 싶어서요.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전 재산을 긁어모았습니다. 남편 퇴직금 조금, 보험 해약한 돈, 친정어머니가 쥐어주신 비상금까지 합쳐서 겨우 300만 원이 됐어요. 그 돈으로 부산 변두리,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구석진 골목에 허름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쪽가게였어요. 간판달 돈도 없어서 하얀 천의 매직으로 국밥집이라고만 휘갈겨 썼습니다. 첫날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다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죠. 아줌마, 여기 뭐 파는 데야? 돼지국밥이요. 3,000원입니다. 3,000원? 싸네. 한 그릇 줘봐.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말았습니다. 손님이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이거 맛있는데? 야, 너도 먹어봐. 그날 3그릇 팔았습니다. 9,000원 벌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9,000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뼈를 사왔습니다. 싸게 사려면 새벽에 가야 했거든요. 주인 아저씨가 정육점 문 열기 전에 가면 전날 안 팔린 뼈를 싸게 쳐줬어요. 아줌마, 또 왔어? 참 부지런하네. 네, 아저씨.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뼈를 지고 가게로 와서 커다란 솥에 넣고 불을 켰습니다. 육수는 최소 6시간을 고아야 제맛이 나요. 뽀얗고 구수한 국물이 우러나려면 정성을 들여야 하죠. 아이들 아침 차려주러 집에 잠깐 다녀오고 학교 보내고 다시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 맞고 오후에는 밑반찬 준비하고 저녁까지 장사하고 밤 10시에 문 닫고 집에 오면 병든 남편 간호해야 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욕창 안 생기게 뒤집어주고 약 먹이고 그러고 나면 자정이 훌쩍 넘었어요.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재우면 새벽 1시, 2시, 그리고 3시에 다시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하루에 2~3시간도 못 잤어요. 어떤 날은 서서 졸았습니다. 국자 들고 국밥 말다가 그대로 눈이 감기더라고요. 손님이 아줌마 불러서 깜짝 놀라 깨곤 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괜찮아요. 고생이 많으시네. 그 말 한마디에 울컥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저기 골목 안에 국밥집 있는데 맛있더라. 진짜? 한번 가보자.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하루 10그릇 팔던 게 20그릇, 30그릇으로 늘었죠. 2년 차가 되니 단골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요.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오늘 국물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3년 차 드디어 빚 이자를 갚고
원금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5년 차 골목 입구로 가게를 넓혀 이사했습니다. 영순이네 돼지국밥이라고 번듯한 간판도 달았어요. 그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하다 결국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신불수로 말이 어눌했지만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내뱉더군요. 영순아, 고마웠어. 미안해. 다음 생엔 내가 네 빚 갚을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틴 거야. 아이들 보면서 버틴 거라고. 남편은 희미하게 웃더니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맏아들 재호가 중학교 2학년, 제이가 6학년, 막내 재민이가 4학년이었어요. 엄마, 이제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제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그날 밤 저는 남편 제사상 앞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여보, 나 우리 애들 꼭 훌륭하게 키울게. 하늘에서 지켜봐. 그때부터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 간호에 쓰던 시간을 가게에 쏟아부었어요.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장사했습니다. 메뉴도 늘렸어요. 돼지국밥 외에 수육, 순대, 내장탕도 팔기 시작했죠. 사장님, 여기 수육 진짜 맛있다. 비결이 뭐예요? 삶는 시간이 중요해요. 딱 40분. 그래야 부드럽고 쫄깃해요. 손님들이 비결을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더 자주 오더라고요. 7년 차 처음으로 직원을 뽑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거든요.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해서 설거지와 서빙을 맡겼어요. 사장님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요, 박씨.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10년 차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5천만 원 빚이 이자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 넘었는데 10년 만에 완납한 거예요. 은행에서 상환 완료 도장을 받아든 날 저는 가게 뒷골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냈다. 내가 해냈어. 그날 저녁 아이들 데리고 회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외식을 했어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왜 회 사줘? 오늘 엄마가 빚 다 갚았다. 이제 우리 집에 빚 하나도 없어.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엄마 대박. 엄마 최고. 그 모습을 보며 지난 10년의 고생이 전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 악물고 20년을 더 버텼습니다. 맏아들 재호는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1등은 아니어도 늘 상위권이었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재호가 서울 명문대 갈 실력이 됩니다. 서울로 보내시죠. 서울이요?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장학금도 있고요. 재호처럼 성실한 아이가 시골에서 썩기엔 아깝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재호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등록금, 자취비, 생활비. 돈이 물쓰듯 나갔지만 이 악물고 벌었어요. 재호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고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5호그룹 붙었어. 진짜?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둘째 딸 제이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약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엄마, 나 약대 갈 거야. 약대? 거기 공부 엄청 힘들다던데? 괜찮아. 열심히 할게. 제이도 부산의 약대에 진학했고 6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졸업 후 부산에서 약사 면허를 따고 취직했어요. 막내 재민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공부보다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요리에 관심이 많았죠. 엄마, 나 요리사 되고 싶어. 요리사? 엄마처럼 힘들게 살려고? 아니, 나는 일식 요리사가 될 거야. 일본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요식업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뼈저리게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재민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느껴졌죠. 알았다. 가거라. 대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재민이를 일본 유학 보냈습니다. 도쿄의 요리학교에서 3년을 배우고 왔어요. 이렇게 세 자녀를 모두 대학과 유학까지 보내려니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됐어요. 15년 차쯤 되니 영순이네 돼지국밥은 해운대 근처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여기 줄 서서 먹는 국밥집이래. 새벽부터 줄 선다며 TV 맛집 프로그램에도 몇 번 나왔어요.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정성 들여서 끓이는 거예요. 20년 차 해운대 쪽에 2호점을 냈습니다. 1호점은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기고 저는 2호점 관리를 했죠. 두 가게 합쳐서 월 매출이 1억이 넘었어요. 그 즈음 돈이 좀 모이니까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부산 시내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사고 해운대에 아파트 2채를 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시세로 한 35억쯤 됐을 겁니다. 국밥 한 그릇 3,000원 받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35억을 모은 거예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 저는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맏아들 재호가 32에 결혼할 때 서울 아파트 전세금 5억을 보태줬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그랬어. 네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해서 그래. 큰 며느리 유진 씨는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재호 씨가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혼자서 식당 하시면서 세 남매를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 재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제가 재호 씨 잘 챙길게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둘째 딸 제이가 30에 결혼할 때 약국 차릴 자금으로 3억을 보태줬어요. 엄마, 이건 나중에 꼭 갚을게. 갚긴 뭘 갚아. 네가 잘 살면 그게 갚는 거야. 제이 남편 민수 씨는 같은 약사였어요. 둘이 부산에서 약국을 열었죠. 막내 재민이가 31에 결혼할 때 서울에서 일식집을 차릴 자금으로 5억을 줬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많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네가 일본에서 배운 거 제대로 펼쳐봐. 재민이는 서울 강남에 작은 오마카세 집을 열었어요. 막내 며느리 수진 씨는 재민이와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식집을 같이 운영하고 싶다고 했죠. 이렇게 세 자녀 결혼까지 다 시키고 나니 저도 슬슬 은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65이 되던 해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아침에 가게로 출근하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지?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됐대요. 40년 동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죠? 관절이 많이 닳았습니다. 이러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래도 가게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단골 손님들 실망시키기도 싫고 그렇게 버티다가 71 되던 해에 결정적인 사고가 났습니다. 가게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쳤어요. 어머님, 고관절 골절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연세에 이 상태로 계속 일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다음엔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 지킨 영순이네 돼지국밥의 문을 닫는 날. 마지막 영업일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줄이 섰어요. 점심때까지 500그릇 넘게 팔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문 닫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몸이 안 따라줘요. 아이고, 이 맛을 이제 어디서 먹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도 국자를 들고 울었습니다. 40년입니다.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이 가게에 바쳤어요. 새벽마다 뼈 삶던 그 솥, 손때 묻은 국자, 수천 번 닦은 테이블들. 다 두고 떠나려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게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나 이제 은퇴한다. 40년 동안 수고했다. 그 말 좀 해줘.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디선가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게를 정리하니 현금이 15억쯤 생겼습니다. 2호점 권리금, 1호점 인테리어 비용 회수, 그동안 모아둔 현금까지 합쳐서요. 거기에 상가 건물이랑 아파트 2채까지 하면 총 재산이 한 35억쯤 됐어요. 그때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맏아들 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제 진짜 편하게 쉬셔야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그래, 이제 좀 쉬려고. 큰 며느리 유진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산 정리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재산 정리? 그게 무슨 소리냐? 요즘 상속세가 엄청나대요.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하시면 세금만 몇 억이래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아끼고 저희가 어머님 편하게 모시면 되잖아요. 둘째 딸 제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이왕 줄 거 미리 주고 엄마는 우리가 효도하면 되지. 막내 재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누나 말이 맞아. 엄마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자식들인데. 내가 눈 감으면 어차피 쟤들 건데 미리 주고 편하게 노후나 보내면 되지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자식들이 다 효도하겠다고 하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줬어요. 상가 건물은 맏아들 재호한테, 해운대 아파트 한 채는 둘째 제이한테, 나머지 아파트는 막내 재민이한테. 현금 15억 중에서 10억은 3등분해서 각자 3억 3천씩 나눠주고 5억만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겼습니다. 자식들이 각서까지 썼어요. 어머니 생전에 매달 생활비 300만 원씩 드리고 병원비와 간병비는 3남매가 균등 부담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피부치가 쓴 각서니까 믿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류를 넘기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다 해줬다. 후회 없이 살았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요. 재산을 넘기고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맏아들이 10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막내가 100만 원씩 보내줬죠. 자식들이 돌아가며 전화도 했습니다.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셔? 어머님 건강하시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역시 내 자식들이야.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런데 3달째부터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밀렸어요. 맏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던데? 아, 엄마. 미안해. 이번 달에 갑자기 큰 지출이 있어서 다음 달에 한꺼번에 보낼게. 그래, 알았다.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다음 달에 보내준다니까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안 왔습니다. 둘째한테 전화했어요. 제이야, 이번 달 생활비 좀. 엄마, 나도 지금 좀 빠듯해. 약국이 요즘 좀 안 돼서. 다음 달에 보낼게. 막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형이랑 누나가 다 바쁘다는데 너라도. 엄마, 나도 지금 가게가 좀 힘들어. 미안해. 전화만 하면 다들 바쁘다, 힘들다, 다음 달에 보낸다. 그러더니 아예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전화하면 신호만 가고 안 받고 문자하면 익십. 화가 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맏아들 집으로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재호 있냐? 회사 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생활비가 3달째 밀렸다. 그거 얘기 좀 하려고. 큰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더군요. 아, 그거요? 요즘 저희도 좀 빠듯해서요. 빠듯하다니?
재호가 대기업 다니잖아. 월급이 얼마인데? 어머님, 서울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애들 학원비에, 차 할부에, 집 대출 이자에. 저희도 빠듯하다니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전세금 5억 보태줬잖아. 대출은 왜 또 받은 거야? 전세에서 매매로 바꿨어요. 어머님,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요? 전세로 언제까지 살아요? 그건 니들 사정이고 각서 쓴 건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님,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어머님 노후자금 5억 있으시잖아요. 그거 쓰시면 되지 않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각서까지 쓰고선 이제 와서 못 주겠다고? 유진아, 너 지금 나한테 노후자금 까먹으라고 하는 거냐?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다니까요. 됐다. 재호 들어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서러워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째한테도 찾아갔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 생활비. 아, 그거. 엄마,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약국이 요즘 적자야. 적자? 내가 3억 보태줬잖아. 그게 다 어디 갔어? 인테리어하고 약품 들여놓고 직원 월급 주다 보니까 다 나갔어.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럼 각서는? 엄마, 그때는 다들 형편이 나을 줄 알았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막내한테는 연락조차 안 됐어요. 전화기 꺼져 있고 문자도 안 읽고. 나중에 알고 보니 재민이네 일식집이 망했더라고요. 코로나 때 손님이 뚝 끊겨서 1년 버티다가 결국 폐업했대요. 빚만 2억 넘게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생활비는 손에 꼽을 정도로만 들어왔어요. 한두 달에 한 번, 그것도 30만 원, 50만 원씩 껌값처럼 보내더라고요. 저는 노후자금 5억에서 조금씩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공과금, 생활비. 혼자 사니까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갔어요. 1년이면 2,400만 원.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산 넘긴 지 1년쯤 됐을 때 맏아들 재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무슨 일이냐? 그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담보대출? 응. 사업 좀 하려고. 친구가 좋은 아이템 들고 왔거든. 야, 그 건물 내가 30년 동안 국밥 말아서 산 거야. 그걸 담보로 대출을? 엄마, 이제 내 명의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냐?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넘겨줬으니까 이제 제 거야. 내가 뭐라 할 처지가 아니네. 그래도 그건 좀. 엄마, 나도 이래저래 힘들어.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해서 한 방 터뜨려야지. 사업, 한 방. 그 단어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0년 전 남편도 그랬거든요. 친구 사업 도와준다고 보증 한 번 서줬다가 우리 집안이 망했잖아요. 재호야, 사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아버지도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랑 나랑은 달라. 난 똑똑하게 할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어차피 네 거니까. 말려봤자 소용없을 거 알았어요. 다 큰 자식, 제가 어쩔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로부터 6개월 뒤, 맏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사업이 망했어. 친구가 돈 들고 튀었어. 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40년 전 남편이 당한 그 일을 아들이 그대로 당한 겁니다. 상가 건물은
담보 잡혀 있어서 경매 넘어갈 것 같아. 경매. 제가 30년 피땀 흘려 산 건물이 한순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면 뭐하냐. 건물이 날아가는데. 엄마, 제발 도와줘. 돈 좀 빌려줘. 3억만 있으면 경매 막을 수 있어.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3억? 내가 가진 돈이 5억인데 3억을 달라고? 엄마, 나 이러다 신용불량자 돼. 제발.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제가 망하는 꼴을 볼 수는 없잖아. 알았다. 2억만 빌려줄게. 대신 꼭 갚아야 한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2억을 빼줬습니다. 남은 돈은 3억.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둘째 딸 제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좀 도와줘. 또 뭔데? 약국 임대료가 밀렸어. 건물주가 내보내겠대. 1억만 빌려줘. 1억? 제이야, 나 재호한테 2억 빌려줬어. 이제 3억밖에 안 남았어. 엄마, 나도 급해. 제발. 결국 1억을 또 빌려줬습니다. 남은 돈은 2억. 그때 막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야. 재민아, 니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 엄마, 미안해. 나 형편이 안 좋아서. 알아. 가게 망했다며? 응. 빚이 2억 넘어. 엄마, 나도 좀. 야, 나 이제 2억밖에 안 남았어. 엄마, 제발. 5천만 원만. 이자라도 막아야 해. 저는 한숨을 쉬며 5천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남은 돈은 1억 5천. 불과 1년 반 만에 5억이 1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빌려준 거지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호구였구나. 완전히 털린 거구나.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안 들어왔고 빌려준 돈도 단 한 푼도 안 돌아왔습니다. 저는 1억 5천을 최대한 아끼며 살았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고기 대신 두부 반찬, 택시 대신 버스, 병원도 잘 안 갔습니다. 아프면 약국에서 약만 사서 먹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자식들이 형편 나아지면 갚겠지.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73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다가 어지러워서 그만 넘어졌어요. 쿵.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 이러다 죽는 건가. 겨우겨우 기어가서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119를 누르려다가 무심코 맏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재호야, 엄마가.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넘어졌어. 머리를. 뭐, 지금 어디야? 집. 119 불러.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머리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뇌출혈 같은 건 아니고 가벼운 뇌진탕이랑 타박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검사하다가 다른 게 발견됐어요. 어르신, 고관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전에 다치셨던 부위가 다시 틀어진 것 같아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그리고 혼자 생활하시기엔 위험합니다. 돌봐주실 분이 계셔야 해요. 병원에 3일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식들이 한 번씩 왔습니다. 맏아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엄마, 괜찮아? 많이 다쳤어? 괜찮다. 별거 아니야. 엄마, 진짜 혼자 계시면 안 되겠다. 이번에 크게 다칠 뻔했잖아. 둘째 딸도 왔습니다. 엄마, 나 걱정 많이 했어. 앞으로 어떡하지? 막내도 얼굴을 비쳤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연락을 못해서. 세 자녀가 병실에 모였습니다. 그때 큰며느리 유진 씨가 뭔가 미리 준비한 듯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상의를 좀 했는데요. 뭘?
이제 집에서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을 가? 어머님, 이번처럼 또 넘어지시면 그땐 진짜 큰일 나요. 요양원에 가시면 24시간 케어받으실 수 있잖아요. 난 싫어. 아직 멀쩡한데 왜 요양원을 가? 아들 재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엄마 모시기가 힘들어. 뭐? 나는 서울에서 바빠서 부산까지 못 내려와. 제이는 약국 때문에 시간이 없고 재민이는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해. 그렇다고 요양원을 보내. 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요양원에 가시는 게 엄마한테도 좋아. 저는 자식들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맏아들은 눈을 피했고, 둘째 딸은 고개를 숙였고, 막내는 멀뚱멀뚱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경기도에 시설 좋은 요양원 있어요. 거기로 가시면 돼요. 경기도? 왜 경기도야? 내가 평생 부산에서 살았는데 거기가 가성비가 좋대요. 부산 요양원은 비싸고요. 가성비. 제 인생이 가성비로 계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퇴원하고 한 달 뒤, 저는 제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막내 재민이가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사는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거든요. 애초에 그 집은 재민이 명의였으니까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었죠. 이사날, 큰 며느리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님, 짐 정리 다 됐어요? 응. 빨리 타세요. 요양원에서 기다린대요. 저는 텅 빈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에요. 남편 제사 지내고 손주들 돌잔치하고 명절마다 가족들 불러 모아 밥 해먹이던 집. 이제는 남의 집이 됐습니다.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아파트를 한번 올려다봤어요.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겠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산 시내를 빠져나가고 고속도로에 올라타고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차가 어느 허름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행복누리 요양원. 하얀 페인트 칠이 벗겨진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어머님 다 왔어요. 내려요. 큰 며느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내렸어요. 요양원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소독약 냄새, 노인 특유의 냄새가 뒤섞인. 아,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3층 402호. 4인실이었어요. 방에 들어서니 침대 4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3분이 이미 누워 계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나는 김씨야. 여기 온 지 2년 됐어. 큰 며느리가 짐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생각보다 괜찮죠? 밥도 잘 나오고 선생님들도 친절하대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세요. 자주 찾아올게요. 뻔한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저 갈게요. 조심히 계세요. 큰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하더군요. 브레이크 등이 붉게 한번 깜빡이고 그대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끝났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콧고리 소리.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4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돌아온 게 이거야?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버림받았다는 걸,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창피해서 남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자식들한테 재산 다 뺏기고 요양원에 처박혔다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판에 박힌 일상이 반복됐어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죽처럼 무른 밥에 싱거운 반찬들. 40년 동안 맛있는 음식 만들어 온 제 입맛에는 도저히 맞지 않았죠.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요. 같은 방 할머니들은 착했어요. 김씨 할머니가 제 사정을 물었습니다. 젊은 양반이 왜 여기 왔어? 자식들이 보냈어? 네. 나도 그래. 아들 셋인데 다들 바쁘다고 안 와. 힘드시죠? 힘들지. 근데 어쩌겠어. 여기라도 있으면 밥은 먹잖아. 쓸쓸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옆 침대 박씨 할머니는 더했어요. 나는 아들이 빚보증 서달라고 해서 집 담보로 대출해줬다가 아들이 돈 떼먹고 도망갔어. 세상에. 집도 잃고 자식도 잃었어. 지금 의지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 비슷한 사연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막상 돌아온 건 외면과 배신뿐인.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더 서글펐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낡은 캐리어를 정리하다가 뭔가가 손에 잡혔어요.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40년 전 친정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너덜너덜한 노트.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어머니 글씨가 보였어요. 영순아, 이 비법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다. 잘 간수하거라. 그 밑에 제가 40년 동안 적어놓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육수는 6시간 이상 끓여야 뽀얗게 우러난다. 수육은 정확히 40분. 그래야 부드럽고 쫄깃하다. 양념장 비율 간장 5, 고춧가루 2, 다진 마늘 1, 참기름 1.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지난 40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에 시장 가던 일, 하루에 500그릇 팔던 일, 단골 손님들 웃음소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트 그냥 썩히긴 아깝다. 40년 노하우가 담긴 레시피인데 누군가한테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마침 요양원에 젊은 사회복지사가 있었습니다. 28살 지은 씨라는 아가씨였는데 저를 잘 챙겨줬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그저 그렇지. 할머니, 혹시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여기서 뭐라도 하셔야 덜 심심하실 텐데. 취미? 내 취미는 요리밖에 없어. 요리요? 할머니 요리 잘하세요? 잘하다마다. 40년 동안 국밥집 했어. 지은 씨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진짜요? 어떤 국밥집이요? 부산 해운대의 영순이네 돼지국밥이라고. 거기 내가 사장이었어. 와, 대박. 저 부산 여행 갔을 때 그 집 들어봤어요. 줄 서서 먹는 집 아니에요? 맞아, 그게 내 가게야. 지은 씨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할머니, 진짜요. 저 그 집 국밥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문 닫았다고 해서 아쉬웠어요. 내가 건강 때문에 접었지. 아, 그랬구나. 아쉽다. 근데 레시피는 아직 있어. 저는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와, 이거 진짜 보물이다. 40년 노하우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지은 씨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는 사람 중에 방송국 PD 있어요. 옛날 맛집 찾아다니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인데 소개해드릴까요? 방송국? 네. 할머니 사연이랑 레시피 들으면 분명히 관심 가질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방송이라니.
그게 되겠어? 하지만 이대로 요양원에서 썩어갈 바에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일주일 뒤, 방송국 PD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36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부산 MBC PD 박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영순이네 돼지국밥 사장님이시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 가게 수소문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전설로 불렸던 국밥집인데 갑자기 문 닫으셔서 아쉬웠어요. 건강 문제로 접었습니다. 레시피가 아직 있으시다고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PD가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이건 진짜 보물이다. 40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그렇죠. 어르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전설의 맛집을 찾아서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어르신 레시피로 국밥을 재현하고 옛 단골 손님들 초대해서 추억을 나누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TV에 나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꼭 연락 주세요. PD가 돌아가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TV에 나가서 뭘 어쩌겠다고. 창피하지 않을까? 요양원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방송 나간다고? 그런데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40년 동안 쌓은 게 이 레시피인데 그냥 썩히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자식들한테도 세상한테도. 며칠을 고민한 끝에 PD한테 연락했습니다. 할게요. 방송. 촬영 날이 잡혔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방송국에서 옛날 가게 자리 근처에 임시 주방을 세팅해줬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국자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뼈를 사와서 씻고 솥에 넣고 불을 켰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어요. 뽀얗고 구수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아, 이 냄새. 40년 전 새벽 3시에 맡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잊어도 몸은 기억한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뽀얀 국물에 부드러운 수육을 올리고 쪽파를 송송 썰어 얹었어요. PD가 한 숟갈 떠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이 맛이에요. 진짜 그때 그 맛이에요. 옛 단골 손님 10분을 초대했어요. 다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됐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 사장님 얼굴 하나도 안 변하셨네. 이 맛이에요. 이게 그 맛이라고요. 손님들이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장님 은퇴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아쉬웠는데. 진짜 이 맛 다시 먹을 줄 몰랐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 내 국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SNS에 영순이네 돼지국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전설의 국밥집 할머니 다시 돌아왔다. 부산 국밥 장인의 40년 비법.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할머니 가게 다시 안 여세요? 이 맛을 다시 먹을 수 있다니 감격입니다. 할머니 레시피 책으로 내주세요.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기업 식품회사 임원이었어요. 김영순 여사님, 저희 회사에서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여사님 레시피로 밀키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밀키트요? 네. 영순이네 돼지국밥 밀키트요. 전국 어디서나 여사님 맛을 즐길 수 있게요. 저한테 뭘 주시겠다는 건데요? 레시피 사용료로 선급금 10억 원, 그리고 판매액의 3%를 로열티로 드리겠습니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10억이요? 네, 10억입니다. 저 진짜 궁금한데 왜 제 레시피에 그렇게 큰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사님, 40년 노하우가 담긴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로 영순이네 돼지국밥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소비자들이 이 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계약서를 검토받았어요. 어르신, 이건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계약하셔도 됩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낡은 레시피 노트 한 권이 10억짜리 황금알이 된 순간이었어요. 계약금 10억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이게 진짜야? 내가 꿈꾸는 거 아니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자식들한테 35억을 다 줬을 땐 아무도 고맙다 안 하더니, 내가 빈털터리가 됐을 땐 요양원에 버리더니, 이제 와서 돈이 생기면 뭐하나.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맏아들 재호였습니다. 엄마. 왜? 엄마, 나 뉴스 봤어. 레시피 팔아서 10억 받았다며. 역시나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 받았다. 엄마, 나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상가 건물 경매 막으려면 돈이 더 필요해. 2억만 더. 뭐? 전에 빌린 2억은 갚을게. 근데 지금 당장 2억이 더 필요해. 제발.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야, 김재호. 응, 엄마. 네가 지금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냐? 그야 급해서.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했냐? 그건 바빠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네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돈 생겼다니까 연락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건 진짜 미안해. 근데 지금. 됐어. 안 줘. 엄마, 나한테 2억 빌려간 거, 3억 5천 빌려간 거, 다 합치면 5억 5천이야. 그거 언제 갚을 거냐? 그건 형편되면. 형편되면? 그 말 2년 동안 들었어. 이제 안 믿어. 엄마, 제발. 김재호,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네가 진짜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야? 아니면 엄마 걱정돼서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돈 때문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예상했으니까. 그래, 솔직해서 고맙다. 대신 한 가지 알아둬라. 뭔데? 이 돈 너희들한테 한 푼도 안 갈 거야. 뭐? 10억,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로열티까지. 전부 다 내가 쓸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자식인데. 자식? 3년 전에 각 썼을 때는 효도하겠다더니 지킨 게 뭐가 있냐? 생활비 밀렸고 빌려간 돈 안 갚았고 결국엔 요양원에 버렸잖아. 그건 이제 나도 배웠어. 자식한테 다 퍼져봤자 남는 건 배신뿐이야. 앞으로는 내 인생 내가 살 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하지? 자식들한테 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양원에서 돈만 쌓아두고 죽을 생각도 없었고요. 문득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빚더미에 앉아 막막했을 때 저는 뭘 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서 썩어야 하지? 아직 손 움직이잖아. 국자 들 수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요양원 퇴소 신청서를 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나가시게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사회복지사 지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부산. 내가 살던 데로 돌아갈 거야.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다시 시작하려고. 다시요? 응. 40년 전에도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 지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대박. 진짜 멋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면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월세 30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짜리 15평 가게였습니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간소하게 했어요. 하얀 벽에 나무 테이블 5개, 주방에 솥 2개랑 가스레인지. 40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랑 비슷한 규모였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영순이네 돼지국밥 2호점. 제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썼어요. 오픈 전날 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아줌마, 돼지뼈 5kg 주세요. 40년 전처럼 뼈를 사서 가게로 왔어요. 솥에 넣고 불을 켜니까 익숙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내가 진짜 다시 시작하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8시에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언제 올까 두근두근 기다렸습니다. 9시쯤 문이 열리더니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영순이네 국밥집이에요? 네, 맞아요. 와, 저 방송 보고 왔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말았습니다. 손님이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그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해냈다. 다시 시작했어. 그날 하루 50그릇을 팔았습니다. 방송 효과가 있었어요. 밀키트 보고 찾아온 손님, 옛날 단골이었던 손님, 그냥 호기심에 온 손님.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100그릇을 팔았어요.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직원을 뽑았어요. 젊은 요리사 2명이 지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왜? 할머니 국밥이 제 인생 최고의 국밥이었거든요. 배우고 싶어요. 28, 32살 청년들이었어요. 요리학교 졸업하고 일자리 찾다가 제 방송을 보고 연락해왔대요. 좋아. 열심히 해. 젊은 친구들한테 40년 노하우를 전수해줬습니다. 육수는 절대 서두르면 안 돼. 6시간 이상 고아야 뽀얗게 우러나. 네, 할머니. 수육은 정확히 40분. 타이머 맞춰놓고 해. 알겠습니다. 손님한테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 맛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네. 가르치는 재미가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 40년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밀키트 로열티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마트에 영순이네 돼지국밥 밀키트가 깔렸거든요. 제 얼굴이 크게 박힌 패키지였어요. 와, 할머니 유명인이네요. 손님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로열티가 매달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왔어요. 가게 수익에 로열티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돈 어디에 쓰지? 혼자서 쓰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가게 운영하고 방세 내고 밥 먹고 나면 쓸 데가 없었어요. 문득 요양원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방에서 지내던 김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하루하루 쓸쓸하게 지내던 분들. 저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없을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했어요. 재단을 만들고 싶은데요. 어떤 재단이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돕는 재단이요. 아, 좋은 취지시네요. 5억을 출연해서 영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 급식 개선 사업, 독거노인 반찬 배달, 어르신들 문화활동 지원. 그런 일들에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재단 첫 사업으로 제가 있던 요양원에 국밥을 보냈습니다. 직접 끓인 국밥 100인분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사장님, 여기 웬일이에요? 요양원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신세 졌잖아. 그때 은혜 갚으러 왔어. 같은 방에서 지내던 할머니들이 제 국밥을 드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순 씨, 이게 무슨 귀한 국밥이야. 진짜 맛있다. 고마워. 네가 성공했다며? 신문에서 봤어. 우리 방에서 스타가 나왔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다시 일어섰구나. 기부 소식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요양원 쫓겨났던 할머니, 다시 일어나 5억 기부. 댓글이 수만 개 달렸어요. 할머니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 자식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김영순 여사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인생 역전이라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분들 이야기 다루는 거예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재산 다 물려줬고요. 근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요양원에 버려졌을 때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캐리어에서 레시피 노트를 발견했어요. 40년 동안 쓴 노트였죠. 그거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40년 동안 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74세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후회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찾았으니까. 자식들에 대한 원망은 없으세요? 원망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망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평생 다 바쳤는데 버림받았잖아요. 그게 안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원망해봤자 내 마음만 썩어요. 그 시간에 내 인생 사는 게 낫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뒤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맏아들 재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엄마, 나 진짜 할 말 있어. 말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건지 이제 알겠어. 방송 보는데 엄마가 요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오더라고. 그거 보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아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제발.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용서가 쉽게 되진 않았어요.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미워하면 뭐하나. 그 독은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데. 일어나. 엄마. 용서는 아직 못하겠다. 하지만 기회는 주마.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재단 봉사활동 나와라. 니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봐. 네, 엄마. 그리고 가게도 도와라. 설거지든 뭐든 해. 알겠어요. 빌려간 돈 갚을 생각 마. 대신 그 돈만큼 내 인생 제대로 살아라. 엄마. 아들이 다시 무릎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둘째 딸 제이도 왔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막내 재민이도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세 자녀가 다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맏아들 재호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재단 봉사활동에 나왔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어르신, 도시락 왔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갈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이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갔던 할머니가 나보고 고맙다고 손 꼭 잡으셨어. 근데 그 손이 엄마 손이랑 똑같더라. 그래. 미안해, 엄마.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 둘째 딸 제이는 약국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엄마,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 엄마 근처에 있고 싶어. 그래, 알아서 해라. 막내 재민이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작은 일식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엄마, 나 이번 달에 50만 원 갚았어. 네 빚인데 네가 갚는 거지. 나한테 뭘 자랑이냐. 그래도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자식들이 변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하지만 최소한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영순이네 돼지국밥 2호점은 부산 서면의 명물이 됐어요. 줄 서서 먹는 국밥집, 밀키트도 대박이 났습니다. 전국 마트 편의점에서 팔렸고 온라인에서는 항상 품절이었어요. 로열티가 매달 5천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 대부분을 재단에 넣었어요. 영순 장학재단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전국 20개 요양원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3,000명한테 매달 반찬을 배달하고요. 젊은 요리사들한테 장학금도 줍니다. 할머니, 이렇게 다 기부하시면 할머니 쓸 돈은요? 직원이 물었어요. 나는 가게에서 번 돈으로 먹고 살면 돼. 이 돈은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한테 쓰는 게 맞아. 지금 저는 부산 서면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가게 바로 옆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가게로 출근하고 손님들 국밥 말아주고 저녁에 집에 와서 TV 보다 잠듭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창문으로 부산 야경이 보이거든요. 밤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자식들은 가끔 찾아와요. 명절마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습니다. 예전처럼 저 혼자 2층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둘러앉아서요. 큰 며느리도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국밥 한 그릇 더 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낫죠. 손주들도 가끔 와요. 맏아들네 손자 민준이가 올해 12살이에요. 할머니, 국밥 주세요. 오냐, 우리 민준이 왔어? 할미가 고기 많이 넣어줄게. 손주가 국밥 먹으며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요. 74세 재기 국밥 할머니 이야기. 촬영하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전 새벽 3시에 시장 가던 일, 빚더미에서 허덕이던 일, 자식들한테 배신당한 일, 요양원에서 울던 밤, 다시 국자를 잡던 순간, 그 모든 게 제 인생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40년 동안 국밥 말면서 배운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불이 꺼져도 다시 켜면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제가 74세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PD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행복이 뭔지. 자식들 잘 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인 줄 알았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면서 사는 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지금 저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74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도, 집도, 자식들의 사랑도. 하지만 낡은 레시피 노트 한 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실력과 정성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재산이었던 거죠. 돈은 자식한테 빼앗길 수 있어요. 집도 빼앗길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 노하우,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74 먹은 할머니도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불이 꺼졌으면 다시 켜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